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 햇살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내과 병동. 그곳에는 김노인이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체격과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엿보이는 굳은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철공소에서 보낸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세 자녀를 키워냈었죠.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막내딸 은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오늘도 밤늦게 근무를 마치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병실에는 이미 장남 태수가 앉아 있었죠. 공무원인 그는 언제나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별일 없어. 김노인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보다는 묵묵한 책임감으로 가족을 이끌어온 가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자녀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태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은영이가 오늘 밤 지킬 테니까 푹 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공무원다운 책임감이 묻어났죠. 무엇보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습니다. 고생하는구나, 태수야. 김노인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장남에 대한 기대와 고마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태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영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 간병용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벌써 일주일째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죠.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그녀에게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은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식사량이 줄어든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응, 조금 먹었어.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참고 먹어야지 뭐. 김노인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병원 음식 정도도 충분히 감사한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있어서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법이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남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에 옷차림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다, 도연아.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김노인은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도연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형은 갔어? 도연이 은영에게 물었습니다. 형과 마주치기를 조금 꺼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응, 방금 갔어. 내일 일찍 출근한다고. 은영이 대답했죠. 그녀는 두 오빠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 남매는 이렇게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노인은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 도연이 조용히 은영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이 좋아지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은영의 대답에 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김노인은 두 자녀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몸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해온 그에게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철공소에서 망치질하고 용접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이 없으셨는데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김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었거든요. 철공소에서 무거운 철제들을 나르고 용접 작업을 하면서도 늘 튼튼했었죠.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씩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더니 결국 입원해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한 검사와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영아. 우리 아버지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 도연이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걱정이 되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든든한 오빠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김노인의 잔잔한 숨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들렸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아버지의 건강을, 도연은 자신의 사업 걱정을 하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저녁 시간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진실과 욕심, 그리고 오해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틀 후 아침, 은영은 병원 원무과에서 복잡한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비와 치료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 업무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의 일이 되니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환자분 통장이나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통장으로 하겠습니다. 은영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통장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김노인은 평소 현금을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병원비처럼 큰 금액은 통장을 이용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영의 손에는 아버지가 준 평소 사용하던 통장이 있었는데 가방을 뒤지다가 다른 통장 하나가 더 나왔어요. 똑같은 은행이지만 계좌번호가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도 훨씬 오래되어 보였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상하네. 아버지가 통장을 두 개나 가지고 계셨나? 은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은행 업무를 복잡하게 하실 분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이 생긴 은영은 원무과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통장 잔고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기계에 넣었어요. 그 순간 은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에는 생활비 정도만 들어 있었는데 이 낡은 통장에는 상상도 못한 거액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맞나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잔고가 3억 98만 원이네요. 직원의 대답에 은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돈을 모으고 계셨을까?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 철공소 운영할 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둘러 병원비를 결제한 후 은영은 급한 마음에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태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태수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죠. 형? 은영이 조심스럽게 태수를 불렀습니다. 응? 병원비 처리 잘 됐어? 태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게, 형,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은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태수도 의아해했습니다. 두 남매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은영은 주변을 둘러본 후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은영이 통장을 태수에게 건넸어요. 태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잔고 부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3억 원? 응, 아버지 가방에서 나왔어. 평소에 쓰시던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이었어. 은영의 설명에 태수는 더욱 놀라는 표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깜짝 놀랐어. 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통장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생 계획적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세금 문제는 없을까? 이 돈의 출처가 정당한 걸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거든요. 거래 내역도 봤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못 봤어. 너무 놀라서. 은영이 대답했어요. 일단 도연이한테도 말해야겠어. 이건 우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태수의 말에 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은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은영아, 나 지금 병원 가는 길이야. 아버지 상태는 어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 없었거든요. 오빠, 빨리 와.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은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혹시 아버지가 더 아프신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빨리 와봐. 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와 은영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계셨어요.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니 두 남매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오빠, 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이 오면 다 같이 상의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태수의 대답에 은영도 동의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도연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더 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세 남매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이상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영이 다시 통장을 꺼내서 도연에게 보여줬어요. 오빠, 이거 봐. 도연이 통장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아버지 가방에서 나왔어. 병원비 내려고 통장 찾다가 발견한 거야. 은영의 설명을 들은 도연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3억 원이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고 있는 사채 빚이 떠올랐어요. 정확히 이 정도 금액이면 모든 빚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일단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태수가 통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공무원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이었어요. 통장 안쪽 페이지들을 넘겨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해. 입금 내역이 대부분 현금이야. 은영이 중얼거렸어요. 통장에는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들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온 흔적이 보였어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 돈 아버지가 언제부터 모으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에게는 이 돈이 구원의 빛처럼 보였거든요. 차근차근 보니까 대략 15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 태수가 통장 뒷페이지까지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철공소 문 닫기 전부터 이미 이 통장이 있었던 거야. 은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철공소 운영할 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잖아. 우리 대학교 등록금도 빠듯하게 내셨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실 수 있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해. 태수도 의아해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투명하게 사셨던 분이었거든요. 세금도 정확히 내시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지 않게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일도 하셨던 건 아닐까? 철공소 말고 다른 부업 같은 거? 무슨 부업? 아버지가 철공소 일로도 바쁘셨는데. 은영이 반박했어요. 그런데 이 현금 입금 내역들이 너무 불규칙해. 보통 사업을 하면 일정한 패턴이 있을 텐데. 태수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정말 혹시 말인데. 그가 말을 망설이자 다른 두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오빠? 은영이 물었어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뒷세계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태수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야. 아버지가 혼자 이런 거액을 관리하시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잖아. 그건 맞는 말이야.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도 많고. 은영도 동의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그가 테이블에 몸을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돈으로 내 빚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사실 내가 요즘 정말 힘들어서. 뭐?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들어봐. 내가 지금 사채에 빚이 3억 정도 있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은영이 깜짝 놀랐어요. 오빠, 빚이 그렇게 많아? 응, 사업하다가 잘못됐어. 근데 이 돈이면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편해지잖아.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이건 아버지 돈이야.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형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지만 나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며칠 전에도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돼.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영이 두 오빠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오빠들 진정해. 사람들이 쳐다봐.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형도 이 돈이 탐나지 않아? 공무원 월급으로 평생 이런 돈 모을 수 있어? 태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정말? 그럼 왜 자꾸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야? 형이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도연의 말에 태수도 화가 났습니다. 독차지?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처럼 빚에 쪼들리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맡길 수는 없다고.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들, 제발 그만해. 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말이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 모두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각자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장남으로서 이 돈을 관리해야 해. 도연이한테 맡기면 또 사업 투자한다고 날려버릴지도 몰라. 이 돈은 아버지의 노후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 도연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형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내 상황을 몰라. 나는 정말 막다른 길에 와 있다고. 은영은 두 오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들이 왜 이러시지? 평소에는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건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태수가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고 결정하는 게 맞아. 그런데 형이 왜 통장을 가져가? 도연이 항의했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태수의 대답에 도연은 더욱 불쾌해했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어요. 은영이 다시 말렸습니다. 오빠들 정말 그만해.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해? 결국 세 남매는 불편한 기운을 안고 각자 헤어졌어요. 카페를 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온 남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세 남매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각자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돈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손주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원생인 그는 평소 할아버지를 많이 따랐어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아버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 지훈아. 바쁠 텐데 웬일이냐?
김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주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랑 삼촌들은 안 계세요?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다들 일하러 갔어. 너만 와줘서 고맙다. 김노인이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최근 며칠 사이 자식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셨거든요. 지우는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을 떠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컵을 찾으려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훈이 봉투를 꺼내며 물었어요. 김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그냥 오래된 편지야. 별거 아니니까 그냥 놔둬라. 하지만 지훈의 호기심은 이미 발동된 상태였어요. 편지요? 누구한테 온 편지예요? 그냥 옛날 일하던 사람들이 보낸 거야. 김노인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죠. 할아버지가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실까? 단순한 편지라면 그렇게 당황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때 은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 지훈아. 언제 왔어? 이모, 안녕하세요. 방금 왔어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지. 김노인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은영은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은영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통장 같은 게 또 있으세요? 김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런 걸 묻냐? 아, 그냥 병원비 처리하다가 궁금해서요. 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들과의 약속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김노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태수와 도연이 거의 동시에 병실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다툼 때문에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수가 딱딱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도연도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태수가 급하게 대답했지만 김노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이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뭔가 이상해. 다들 왜 이렇게 어색하지? 평소 화목했던 가족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연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수가 도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아, 지금이 아니라고 했잖아. 뭔 소리냐? 무슨 말이 있다는 거냐? 김노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은영이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요. 김노인이 통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이걸 어디서 찾았냐?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비 내려고 아버지 가방 뒤지다가 나왔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가족이에요. 이런 큰일은 함께 상의해야죠. 혹시 세금 문제나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김노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법적인 문제?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노인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이 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김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돈을 내 빚 갚는 데 쓰자고? 아버지, 도연이 말이 맞아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태수도 거들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돈을 탐내고 있었구나.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이 급하게 말했지만 김노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탐내는 게 아니면 뭐냐? 내가 죽기도 전에 내 돈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노인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섞였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몸에 안 좋아요. 하지만 김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절대 모르고. 그럼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김노인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혼자 짊어져온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나가라. 김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다 나가라.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김노인이 소리쳤어요. 병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의 분노 폭발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아무도 병실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받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은영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아버지, 은영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 더욱 야위어 보이셨어요. 김노인은 은영을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돌리셨을 뿐이었죠. 아버지, 식사는 하고 계세요?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영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더 궁금해져요. 도대체 그 돈이 뭐길래?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봐라. 김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찾아보라니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노인이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돈이 궁금하다면 직접 알아봐라. 어차피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그때 지훈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그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할아버지, 이모.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김노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만은 다른 마음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은영이 지훈에게 눈짓했어요. 지훈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실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며칠 전에 보신 그 편지 말이에요. 정말 궁금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편지? 네, 서랍에 있던 낡은 봉투요. 할아버지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훈의 말에 은영도 관심을 보였어요.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은영이 물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김노인이 중얼거리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그 중 한 장의 편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40년 전에 받은 편지다. 편지는 정말 오래되어 보였어요. 종이도 누렇게 변했고 잉크도 바랜 상태였죠. 누가 보낸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기철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철공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은영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 내 잘못이었지.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잘못이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 비용을 아끼려고. 그 바람에 기철이가 크레인에 깔려서 김노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리를 못 쓰게 됐어. 평생 장애인이 된 거지. 그때 기철이한테 아내가 있었고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김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이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은 잘 살아갈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읽은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김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나를 원망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어. 그래서 그 돈이 은영이 깨달았어요. 응, 내가 평생에 걸쳐 모은 거야. 기철이네 가족한테 주려고. 김노인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동안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았어. 철공소 일이 힘들어도 너희들 키우느라 빠듯해도 기철이 생각하면 안 모을 수가 없었거든. 김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희들이 반대할 게 뻔하잖아. 우리 가족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주냐고 할 거 아냐? 김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훈이 다른 편지들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편지들도 그분이 보낸 거예요? 응, 가끔씩 안부 편지를 보내왔어. 아들이 자랐다고, 대학 갔다고, 결혼했다고. 그런 소식들을 전해줬지. 김노인이 편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분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편지가 왔었어. 요즘은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가 걱정되더라고. 김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훈이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젊은 김노인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박기철 아저씨예요? 지훈이 물었어요. 응,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지. 김노인의 눈에 그리움이 담겼어요. 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내 의무였어. 내 잘못으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김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문득 지훈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랑 삼촌은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거죠?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은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형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특히 도연이 오빠는. 형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김노인이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은영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깊어졌어요. 할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지훈이 먼저 말했어요. 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도 지훈이 말에 동의해요. 김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은영과 지훈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영이 두 오빠를 불러낸 거였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야? 태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며칠간 아버지와 갈등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응,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빨리 말해봐. 나는 시간이 없어. 사채업자들이 또 연락 왔거든. 은영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박기철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40년 전의 사고, 장애를 입은 직원,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수와 도연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점점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태수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응, 아버지가 직접 편지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 이런. 그럼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아버지가 40년간 그 마음으로 모으신 돈인데. 은영의 대답에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태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40년 전 이야기라고? 그럼 법적으로는 이미 시효가 지난 거 아냐? 굳이 우리가 그런 의무를 져야 하는 건가? 오빠, 은영이 놀라며 태수를 바라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니야, 은영아. 우리도 현실을 봐야 해.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태수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도연이 더욱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내 상황 알잖아. 나는 정말 급해. 이 돈이 아니면 나는 정말 끝이야.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 돈은 박기철 아저씨 것이라고.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그 박기철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지도 모르잖아. 몇 년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분 가족이라도 찾아서 줘야지. 은영이 반박했습니다. 도연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아, 답답해. 은영아, 너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죽을 맛이라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태수가 도연을 제지했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형은 공무원이라 평생 보장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나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영이 두 오빠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오빠들 정말 실망이야. 아버지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사셨는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야? 태수가 좀 더 합리적으로 말해보려고 했어요. 은영아, 우리도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 그 돈으로 아버지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는 그분께 드리고 싶어 하신다고. 도연이 다시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부만 먼저 내가 쓰고 나중에 갚을게. 정말 급한 상황이야. 안 돼. 은영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태수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돈이 필요해.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있고 정말 여유롭지 않거든. 은영이 두 오빠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오빠들이 이럴 줄 몰랐어. 평소에는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심이 밥 먹여주나? 도연이 쏘아붙였어요. 현실을 봐, 은영아. 태수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우선이야. 남보다는 우리 가족이 먼저지. 남? 오빠는 박기철 아저씨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평생 장애인으로 사신 분인데? 은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세 남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은영아, 내가 정말 자살할 수도 있어.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걸 보고도 모른 척 할 거야? 은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빠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오빠, 정말 그런 상황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은행 대출이라든지. 은영이 대안을 제시해 보려 했어요. 다 해봤어.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다고. 도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태수가 제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그 박기철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는 거야. 정말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래서 은영이 물었어요. 만약에 찾을 수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쓰는 거야. 어차피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것이잖아. 태수의 제안에 도연이 눈을 빛냈어요. 형 말이 맞아. 일단 찾아보자. 못 찾으면 우리가 쓰는 거고. 도연이 동조했어요. 은영은 두 오빠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찾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시간 끌다가 자기들이 쓰려는 거구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알겠어. 찾아보자. 은영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내가 직접 박기철 아저씨를 찾아서 아버지 뜻을 이뤄드려야겠어.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수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도연은 빨리 그 돈을 손에 넣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어요. 은영만이 박기철 아저씨를 꼭 찾아서 아버지 뜻을 이뤄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돈 때문에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김노인의 예감은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국 자신의 뜻보다는 돈을 택할 것이라는 슬픈 예감 말이에요. 이틀 후 병실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모인 가운데
김노인은 침대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며칠간의 갈등 끝에 결국 마주 앉게 된 순간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박기철 아저씨를 찾아봤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어떻게 됐냐? 은영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박기철 아저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주민센터랑 병원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태수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철이가,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도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김노인이 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받을 사람이 없다고? 네,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도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가족은 없냐?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은영이 대답했어요. 아들분이 계세요. 박민준이라고 지금 42살이에요. 김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줘야지.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잠깐요. 그분 아들은 아버지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 김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이 전부냐? 양심은 어디 갔어? 도연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 상황 알잖아요. 정말 급해요.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빚을 왜 내가 해결해줘야 하냐? 김노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김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지만 내 빚까지 책임져야 할 아버지는 아니야. 태수가 중재하려 했어요. 아버지, 도연이도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박기철 아저씨 아들은 저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이잖아요. 남? 김노인의 눈이 번뜩였어요. 기철이 아들이 남이라고? 은영이 두 오빠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정말 내가 기대했던 자식들이 아니구나. 아버지, 태수가 항변했어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우선이어야죠. 가족? 김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가족다운 일이냐? 도연이 끝까지 버텼어요. 아버지가 너무 하세요.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죽어. 김노인이 소리쳤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병실이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김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아냐? 양심을 지키려고 살았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리는구나. 태수가 변명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김노인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너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잖아. 뭐가 힘들다는 거냐?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은영이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박민준 씨를 찾아서 그 돈을 전해드려야 해요. 두 오빠가 은영을 노려봤어요. 은영아, 넌 정말 우리 편이 아니구나. 도연이 화를 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아버지, 그럼 절충안은 어떠세요? 절반은 박민준 씨한테 주시고 절반은 우리가. 절충안? 김노인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양심에 절충안이 있냐? 도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김노인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죽는 건 내 잘못이야. 사업 실패한 것도 빚진 것도 다 내 책임이라고. 아버지, 도연이 울부짖었어요. 김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살았어. 그런데 내 아들은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구나. 태수도 화가 났어요. 아버지도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되는 건데. 융통성?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모았는지 알기나 하냐?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까지 들렸거든요. 김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뜻은 확고해. 그 돈은 박민준 씨한테 간다. 너희들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도연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정말 죽으라는 거예요? 김노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가 왜 내 잘못의 대가를 치러줘야 하냐? 태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조금만 우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김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도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보다 남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김노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겼어요. 너희들이 내 자식 맞냐? 이런 식으로 구는 사람들이. 병실에는 절망적인 침묵만 흘렀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낮에 격렬한 다툼 이후 자녀들은 모두 돌아갔고 김노인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달빛이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생을 키워온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아팠거든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은영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어 몰래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노인이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아, 너는 왜 왔냐?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은영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어요. 고맙다, 은영아. 너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박민준 씨를 꼭 찾아서 그 돈을 전해드려야 해요. 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노인이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너마저 그랬다면 나는 정말 절망했을 거야. 아버지, 오빠들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은영이 오빠들을 변호해 봤어요. 아니야, 은영아. 김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돈 앞에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새벽에 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모. 지훈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둘 다 왜 이 시간에? 지훈아,
너도 잠 못 이뤄서 왔구나. 김노인이 손주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낮에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김노인은 지훈과 은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 양심이 남아있구나.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박민준 아저씨를 직접 찾아보겠어요. 할아버지 뜻을 꼭 이뤄드릴게요. 고맙다, 지훈아.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튿날 아침, 태수와 도연이 함께 병실에 나타났어요. 밤새 많은 생각을 했는지 둘 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노인은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또 뭔 소리 하러 왔냐?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김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태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노인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회? 어떤 기회? 저희가 박민준 씨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전해드리고요. 태수가 말했어요. 김노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말이냐?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도연아? 김노인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빚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하지만 그 3억 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김노인이 말했어요. 도연이 놀랐어요. 아버지,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사업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노인의 당부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장남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못 이끌었어요. 김노인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사람은 돈보다 양심이 먼저야. 일주일 후 지훈과 은영이 박민준 씨를 찾아냈어요. 그는 아버지와 똑 닮은 모습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준 씨이신가요? 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박민준이 의아해했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김노인의 가족입니다. 40년 전에 아버님과 함께 철공소에서 일하셨던 박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는데.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아저씨 아버님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이제 그 돈을 아저씨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박민준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일은 이미 옛날 일이고. 아니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저희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에요. 나중에 김노인은 박민준을 직접 만났어요. 병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려요. 박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노인이 박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아니에요, 아저씨. 아버지는 아저씨를 원망한 적 없으세요. 오히려 늘 고마워하셨어요. 박민준의 말에 김노인은 더욱 울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지.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병실에서 김노인이 말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양심이었어. 그걸 너희들도 이해해줘서 고맙다. 태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진짜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도연도 고백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요. 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훈도 거들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의 할아버지라서 정말 행복해요. 김노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용서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김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오후였어요.